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인 남성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 파파인데요. 혼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건 남자든 여자든 많이 힘든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부인과 이혼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를 해도 아내를 만났던 그 시간이 후회될 뿐이죠. 그렇게까지 아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건 제 아내가 정말 못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라는 느낌이 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정리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미래와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그 선택을 미루고 또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됐네요. 오늘 제 사연은 두 번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다짐을 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인연을 맺는데 신중하시면서 또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땐 내리시라는 조언을 제 실패한 경험으로 들려드리고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제 아내와는 대학 시절 만나게 됐어요. 군 전역 후 복학해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서로 회사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연인 사이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서로 30 초반이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아내와 연애하는 동안 큰 다툼도 없었고 집안 형편에서 차이가 나긴 했지만 제가 아내보다 더 나은 회사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됐죠. 바로 아내의 결벽증 때문이었어요. 아내에게 결벽증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깔끔한 성격이라 아내와 잘 맞기도 했고 제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아내가 지적해도 그때그때 맞춰주면서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저희 엄마에게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아내의 그 결벽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내에겐 시골인 환경도 옛 시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저희 엄마 모습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감정이야 사람마다 제각기 기준이 다르니 가족 간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거였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아휴, 내가 승우한테 물어봐서 좋아한다는 음식으로만 차린다고 차렸는데 이런 게 아닌가 보네. 아휴, 미안해서 어쩌죠? 승우야, 우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까? 혜지 양이 멀리서 왔는데 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떠서 어떡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올 때 제가 배고프다고 보채서 휴게소에 들렀다가 혜지도 옆에서 뭘 좀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괜히 나 때문에 체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내가 소화되라고 매실청이나 수정과 좀 내오마. 처음엔 저도 아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입이 짧다거나 까탈스럽다고 하면 아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대충 핑곗거리를 만들어 둘러댔죠.
그리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체할 것 같은 거 아니면 많이 먹는 척이라도 해. 그래야 첫인상이 좋지.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겠어? 너무 더러워서 밥맛이 떨어지잖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집이 이게 뭐야? 아까 화장실 간다고 주방 쪽 갔는데 거기도 좀 더러운 것 같고. 뭐? 더러워? 아이, 시골집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지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그래. 거기다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한 번 한 집이야. 또 엄마가 얼마나 깔끔하신 성격인데 뭐 그런 말을 해. 그건 오빠 생각이고. 어쨌든 나 매실청인가 수정과인가 그것도 못 먹겠어.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 엄마가 같이 있어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어이없는 아내의 발언에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 낡아 빠진 시골집에 환경도 더럽다면 저도 아내의 말을 이해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런 환경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해 보자면 흔히들 시골에 있는 마을 회관 있잖아요. 단독주택 모양의 반층 올라와 있는 그런 집이요. 저희 시골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시골집.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해서 더럽다고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이다 보니 곤충이 꼬이고 주변에 있는 농가나 시골 냄새가 풍기긴 해도 그게 절대 더럽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죠. 거기다 저희 엄만 정말 깔끔하신 성격이셨어요. 그런데도 더럽다고 표현하고 인사를 드리는 내내 불쾌하고 불결하다는 표정과 모습을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 아내가 보인 언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더럽다는 건데? 아파트 아니고 시골에서 살면 다 더러워? 나 네가 본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럼 난 엄청 더러운 놈이네? 오빠 자격지심 있어? 아까 전 일을 왜 또 꺼내? 아까? 밥상에서 보인 네 말 말고도 우리 집에 있는 내내 너한테서 보인 표정과 행동 때문이야. 너 결벽증 때문에 우리 집 우리 엄마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겉으로는 네 감정, 네 생각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걸 그렇게 드러내?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걸 모르셨을 것 같아?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앞으로 네 가족, 네 시어머니 될 분 앞에서 더럽게 느껴지니까 그랬던 거지. 나라고 겉으로 드러내고 싶었을 것 같아? 뭐? 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 너... 됐다. 시어머니 처음 뵙는 자리에서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얼마나 더 네 감정 드러내겠니? 우리 결혼 없던 얘기로 하자. 연애하면서 서로에게 더 맞는 사람인지 더 확인하기 남은 것 같으니까. 오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났던 저는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잘못했다 빌고 사정을 하면서 사과를 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 사건 때문인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결벽증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시 그 결벽증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첫 임신과 아이의 건강, 또 아내의 결벽증이 합쳐지며 아내의 히스테릭한 행동은 저도 힘들 만큼 심해졌죠. 하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제는 아내가 저희 엄마에게 보이는 태도였죠. 제가 장남이었고 엄마에게도 첫 손주다 보니 엄마는 며느리에게 또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시골에서 지내시는 엄마가 더럽다면서 별 난리를 다 쳤어요. 어머님 잠깐.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시골에서 뭘 붙이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소독제랑 일회용 가운, 슬리퍼 드릴 테니까. 소독제로 손 세정하고 화장실 가셔서 씻으신 다음에 나오세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뭘 묻혔다고 그래? 아이, 승우야, 아니다. 내가 실수한 거야. 원래 임신했을 땐 뭐든 조심하는 게 맞죠? 우리 혜지가 똑 부러져서 말을 아주 잘했네. 그럼 나 씻고 오마. 아내는 저희 엄마를 세균 취급했고 엄마가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생각해 사오시거나 직접 만들어 오신 선물은 오염된 물건과 음식 취급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아내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절 말리며 참으라고 설득하셨죠. 원래 아이를 가지면 예민해지는 법이야.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당연한 일이다. 거기다 첫 아이 가지면 더 예민해지지.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엄마가 조심하고 덜 찾아오면 되는 일 가지고 부부 사이 나빠지게 왜 그러니? 엄마 괜찮으니까 넌 혜지랑 뱃속에 아이 생각만 해. 알겠지? 저도 결혼 생활이 처음이었고 임신한 아내를 대하는 건 역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이후 엄마가 먼저 배려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며 임신한 아내와 거리를 뒀고 덕분에 출산 때까지 부딪힐 일이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히스테릭한 행동과 태도는 몸조리 이후에도 또 아이가 건강하게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그쯤 되니 아내가 정말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배려해주고 자기에게 맞춰주는지 알면서도 고마워하긴커녕 여전히 병균 취급을 하고 있으니 제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나 아내가 난리였느냐면 할머니인 엄마가 손주를 볼 때마다 실험실 검역 단계를 치르듯 아내 말을 따라야 했고 아이가 할머니 집으로 갈 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청소 상태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운 철칙에 엄마가 따라야 했죠. 어머님, 지금 냉장고에 어머님 드시던 반찬 도윤이에게 먹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윤이 밥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서울에서부터 다 챙겨왔는데 왜 그걸 먹이세요? 애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내가 먹인 거 이상한 거 아니다. 나물들 몇 개 도윤이가 좋아하는 소고기거리야. 나도 웬만하면 도윤이 밥은 너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너는 집 근처에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도윤이는 배고프다고 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밥을 차린 거지. 네가 가져온 음식으로 차리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다 괜히 음식만 버릴 것 같아서 그랬어. 반찬들 전부 어제 한 거고 소고기거리도 오늘 아침에 사온 거라서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골에서 구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걸 구한다고. 어머님, 도윤이가 배고프다고 해도 그냥 가져온 과자 먹이면서 놔두세요. 제가 올 때까지 제발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도윤이 관련된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옛날에야 사람이 흙도 먹고 좀 더러운 거 먹어서 문제 안 될지도 몰라도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더러운 거 먹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신 그만 안 해? 엄마가 당신 말 들어주고 가만히 계시니까 막 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부터 계속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가서 당신이 한 말투 태도 똑같이 해볼까? 그래야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알겠어? 시어머니랑 편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적당히가 있어야지. 며느리로서 예의는 차려야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맨날 더럽다 더럽다 하는데 뭐가 더러운 건데? 무균실에서 보호받으면서 살면 그게 깨끗한 줄 알아? 당신이 아무리 깔끔 떨어도 당신 몸엔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당신이 더럽고 불결해하는 것들 가득 있어. 정말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되지 왜 맨날 당신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됐고, 앞으로 당신 결벽증 히스테리 혼자 있을 때만 부려. 엄마 앞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하고 이런 말 했다간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행동과 실수에 대해서 사과해! 얼른! 사과? 엄마가 자식 보호하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연이랑 시골집에 안 오겠다고 했잖아. 애초에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더러워서 싫다는 사람 데려온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내 잘못이라고 난리야?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한 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뭐 어쩌려고? 뭐 애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꺼내게? 왜? 진짜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유 승우야 혜지야 전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들 말어. 응? 도윤이 듣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니? 몇 년간 아내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참고 참았던 제가 더는 못 참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아내는 겉으로도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되바라지게 나왔습니다. 아이를 인질 삼아서 말이죠. 거기다 엄마마저 일에 끼어들게 되시니 제가 그쯤에서 다툼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집으로 올라가 감정을 진정시키고 따로 아내와 대화를 나눴지만 아내는 이번에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나왔죠. 그 일로 저와 아내는 냉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아시게 됐고 일의 원인인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하셨지만 아내는 끝까지 꼿꼿하게 나왔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결혼을 이어가는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엄마가 걱정된다며 불안해하시길래 제가 반차를 쓰고 짬을 내서 병원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암 3기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됐어요. 크고 작은 병치레 한번 없으셨던 분이라 엄마가 저희와 함께할 날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고 하니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놀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놀라고 불안해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괜찮은 척, 암 치료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척하며 불안해하는 엄마를 다독여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엄마를 낫게 할 생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내 그리고 동생과 함께 상의하게 됐죠. 원래 제 계획은 저와 아내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서 엄마를 간병하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 해야 할 일도 배울 일도 많은 동생에게는 부담을 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병인을 중간중간 쓰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간병인을 최소한으로 쓰려는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여의시고 안 그래도 병마와 싸우는데 불안한 마음이 크실 엄마에게 가족이 최대한 많은 시간 곁에 있어야 덜 불안해하시고 의지도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놈의 아내의 결벽증이 또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아내가 간병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어떤 병균이 붙어 도윤이에게 전달할지 알겠냐면서 말이죠. 당신 또 그 결벽증 타령이야? 병원에서 무슨 병을 가지고 오는데? 병원에서 병균 가지고 나오는 거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집도 못 들어가? 거기 사람은 방역처리라도 해야 밖엔 다닐 수 있어? 제발 적당히 좀 해! 그리고 억지를 부려도 상황을 봐가면서 부리라고!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시다니까? 누군가는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내가 당신 보고 더 많은 시간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성우가 없는 사이 그 잠깐 봐달라는 건데 그게 힘들어? 내 어머니 간병하는데 그 결벽증을 또 내세워야 하겠냐고? 억지는 무슨 억지? 당신은 코로나 상황 겪고 나서도 그렇게 천하태평한 소리가 나와? 코로나 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메르스 전에는 조류독감, 사스가 있었어. 언제 누가 어디서 병균을 옮길지 모르는데 병균이 득실득실한 병원에 나보고 가라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도연이 보라고? 내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간병인 제도가 멀쩡히 있잖아. 돈 좀 쓰면 서로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가 억지를 부린다는 거야? 간병인 쓰면 참 우리 엄마가 편하시겠다. 자식 며느리 도움받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미안해하시는 분이 아무리 비용 지불하고 쓰는 간병인이라고 하지만 편안해하시겠어? 그리고 당신 말대로라면 나도 엄마 간병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몇 시간 있으면 온몸에 병균 달고 온다며. 그럼 나도 병균 달고 오는 거잖아. 당신이야 출퇴근해서 도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얼마 없고 당신이 어머님 간병 후에 집으로 오면 내가 방역하듯이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나는 도윤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지. 괜히 도윤이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우리 엄마 간병하기 싫다고. 당신 머릿속엔 암도 세균처럼 옵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럽고 불결해서 간병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신 결벽증 때문에 맨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다투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더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뭘 어떻게? 떨어져서 살든가 헤어지는가 해야지. 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이혼한다고 해도 지금 당신이랑 입씨름하고 있을 시간 없어. 누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 남편 어머님이 죽어가는데 간병 못한다고 해서 내 동생이랑 대책 세우러 가야 하거든. 시어머니가 암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놈의 결벽증 내세우는 아내를 보며 그나마 있던 정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고민하고 있던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우선 당장 내일 모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엄마의 간병 문제로 동생과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엄마의 간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다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제 동생이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을 돌려세웠어요. 형,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결심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형이나 도윤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치료받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엄마 이제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하는데 형 이혼 소식 들으시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
항암 치료 받으면 의지가 치료 결과의 절반이라고 하던데 괜히 걱정 끼칠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좀 나더라도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될까? 엄마 간병 관련해서는 내가 시간을 좀 더 내볼게. 우리 회사 탄력 근무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재택근무도 가능한 상황이라 내가 사정만 잘 이야기하면 시간은 더 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형보다 나은 동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아내가 엄마에게 한 행동을 참다 폭발해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보다 상황을 더 차분히 판단하고 더 적절한 선택을 알려준 동생이었죠. 그렇게 투병 중이신 엄마에게는 아내에 대한 핑계를 적당히 둘러대고 저와 동생 둘이서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동생에게는 형으로서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요. 그런 감정들을 동생에게 느끼며 한 집에서 사는 아내에게는 더없이 큰 분노를 매일같이 느꼈고요. 하지만 겉으로 그 분노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적대심을 드러냈다 다툼이라도 나면 또 그 다툼이 커져 투병 중이신 엄마가 아시게 되면 동생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일이었고 엄마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글거리는 마음을 꾹 누르며 생활했어요. 그러다 동생의 희생도 무의미해지고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아내의 본심도 엄마가 아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픈 엄마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손주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내가 엄마와 제 동생을 밖에 세워둔 채 문전박대한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암 투병 중이라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막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하필 중요한 회의를 들어가 있던 중이라 어떤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휴대폰에 수십 통 와 있는 동생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보고 난 후에야 알게 됐죠. 성우야, 네가 보낸 문자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우리 집으로 가? 그리고 네 형수가 뭐라고 했다고? 미안 형, 전부 내 잘못이야. 실은 엄마가 어제부터 계속 도윤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형 보고 도윤이 데려오라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도윤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거야. 근데 형수한테 찾아가봤자 무슨 일이 있을지 뻔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엄마를 말렸지. 근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니 기어이 의사 선생님께 외출허가 받으신 거야. 아무리 말린다고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서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엄마 모시고 형 집으로 같이 갔어.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나만 온 줄 알면 형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형수가 인터폰으로 엄마가 있는 걸 봤나 보더라고. 처음엔 도윤이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더니 나중에 도윤이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니까 인터폰으로 막말을 하더라고. 뭐? 막말? 무슨 막말? 네 형수가 뭐라고 했는데? 형도 대충 예상하는 그런 말들이지. 암 걸린 사람이 애를 만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냐, 할머니가 돼서 손주 걱정은 하지 않냐 등등. 더 심한 말도 하길래 순간 나도 욱해서 엄마가 뒤에 있다는 것도 깜빡하고 형수한테 화를 냈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형수 끝까지 문 안 열어주더라. 그래서 그때 또 형한테 내가 전화했던 거야. 형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문 좀 열게 하라고. 미안하다 성우야. 네가 처음에 연락했을 때 받았어야 했는데. 나야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지. 근데 엄마가 다 알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겉으론 덤덤하신 모습인데 속은 아니시겠지.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들었는데 나도 엄마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마 형수가 엄마 앞에서 그런 짓을 할지도 몰랐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일이 이렇게 됐어도 형수가 엄마한테 사과하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형수가 사과할지 모르겠고. 형이 형수 설득하든 혼을 내든 어떻게 해서 엄마께 사과하게 좀 만들어 봐. 그래 성우야, 알겠다. 오늘 네 형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나 퇴근하고 네 형수랑 얘기해본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갈게. 내일 주말이니까 이틀 동안 푹 쉬고 오늘 일 풀어. 미안하다.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엄마와 동생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이 타버릴 것처럼 뜨겁더라고요. 아내에게 화가 나서 말이죠. 해도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동생에게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제 앞에 있었다면 한 대, 아니 제 화가 풀릴 때까지 후려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어 퇴근 시간까지 붙잡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아내를 때려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곤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도 없이 곧바로 집으로 뛰어나갔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아내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긴 해? 감정 있는 동물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뭐? 오늘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우리 엄마 도연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픈 몸 이끌고 휠체어까지 탄 채 직접 찾아오셨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 막말했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막말은 무슨 막말? 내가 틀린 말 했어? 암 걸린 사람이 찾아와서 도연이 만지고 우리 집 여기저기에 병균, 세균 옮기다 애 잘못되면 어떡해? 그땐 어떡할 거냐고? 어머님이야 살 만큼 사셨지만 이제 막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도연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판단 내리고 만나지 못하게 한 것뿐이야. 그게 잘못이야? 그렇다고 내가 도연이 어머님과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도연이 병원에 데려가게 하잖아. 근데 왜 우리 집까지 쳐들어오시냐고? 뭐? 쳐들어와? 암 걸린 사람? 살 만큼 살아?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진짜 미쳤나? 당신 그게 며느리로서 내 아내로서 할 말이야? 애가 잘못돼? 당신 등신이야? 기본 상식도 없어? 암이 병균이야? 세균이야? 그게 옮긴다고 옮겨지는 거야? 세포가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냐고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조심을 해도 우리 엄마가 더 조심해야 해. 면역이 약해지셔서 도연이보다 병균, 세균에 더 약하신데 어디서 바보 등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도연이 병원에 데려가는 것 가지고 되게 선심 쓰듯이 말하는데 할머니가 손주 보는 거 당연한 거야. 당신 허락 없이 도연이 데려가는 거 당연한 거라고. 도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선심 쓰듯이 말해? 그리고 당신 내가 도연이 데려갈 때마다 협박하듯이 말하지? 뭐 세정제를 바르게 해라, 엄마랑 같이 밥 먹게 하지 마라, 뽀뽀도 하지 못하게 해라, 별별 조건은 다 걸고 나한테 그 약속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동영상 촬영까지 시켜놓고 뭐 대단한 선심 쓰듯이 말해? 당신은 말을 뭐 그렇게 해? 도윤이 아빠 맞아? 당신은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도윤이가 병에 걸리든 어떻게 되든 좋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뭐든 조심하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알아서 조심하고 지키겠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잘못이다. 맨 처음 네가 제정신 아니고 결벽증에 걸린 미친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돌아서야 했어. 그때 사과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너랑 끝을 냈어야 했었다고. 너 절대 용서 못해. 끝까지 반성 없는 아내를 보고 뒤집어 버리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말을 뱉으려고 한 순간 방에서 아들 도윤이가 나왔거든요. 겁에 질린 도윤이를 보고 나서야 횟가닥 돌았던 제 정신이 돌아왔고 부모의 싸움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며 더 이상의 다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를 달래며 아내와 대화는 그쯤 하는 걸로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와의 이혼을 굳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엄마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내와는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또 아내가 그동안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일단락되고 다시 전과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엄마께서 사건 다음 날부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 사건 이후 3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땐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충격적이고 슬퍼 급격히 안 좋아진 엄마의 건강 상태를 아내 탓이다, 누구 탓이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슬펐고 죄송했고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더 이상은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지내실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리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나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곁에 있던 동생이 웬 봉투 한 장을 제게 건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동생에게 그 봉투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됐죠. 성우야, 이게 뭔데? 왜 지금 이걸 나한테 건네는 건데? 엄마가 전부터 내게 맡겼던 봉투야. 나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세상 떠나시게 되면 꼭 장례 치르기 전에 형한테 이거 먼저 전해주라고 하셨어. 엄마가? 장례 치르기 전에? 동생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봉투를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제게 전하라고 하셨다니 더욱더 궁금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곳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는데 그건 엄마가 제게 남긴 유서였죠.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고 그 서류 중에는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남기신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에게 남긴 내용과 의미가 다른 유서도 있었죠. 바로 아내와 관련된 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게 된 저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게 됐죠. 그 떨림의 의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제가 읽고 있던 그 유서를 건넸어요. 아내는 그런 제 행동을 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뭐야? 왜 그러는데? 나보고 지금 그거 읽어보라고? 왜? 이것도 만지기 싫냐?
우리 엄마가 만지고 적은 거라 이번에도 병균이니 세균이니 연병 떨려고 그래? 근데 너 이번엔 죽기보다 싫어도 이거 네 손으로 만지고 봐야 할걸? 안 보면 너만 불리해질 거거든. 여기에 네가 그 어떤 병균보다 그 어떤 세균보다 더 더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도 정 못 만지겠다면 말해. 내가 대신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읽어줄 테니까.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아내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캥기는 게 있는지 암 걸린 시어머니 물건이라고 하면 곁에도 가지 않던 사람이 제가 건넨 유서를 서둘러 잡곤 읽어내려갔죠. 그리곤 바들바들 떨며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며 유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신중할 필요도 화를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진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당신 반응 보니까 더 물을 것도 없겠네. 아니지. 당신이 그렇게도 더럽고 불결하게 생각하던 우리 엄마 유서를 잡은 순간 이미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된 거야. 그렇지? 애초에 당신이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절대로 우리 엄마가 쓴 유서를 잡을 일은 없었을 테니까. 야, 이 더러운 년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짓은 네가 하고선 어디 감히 누구 보고 더럽다고 해?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그게 나한테 통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쓴 유서 그대로 확인해 보면 바로 내일,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 네 년이 딴 놈과 뒹굴고 다녔다는 거 당장 오늘 확인할 수 있다고? 아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자. 네 휴대폰에 어떻게든 그놈과 연락한 흔적이 있겠지. 자, 네가 말한 대로 오해고 다른 감정이 없었다면 네 휴대폰 내놔봐. 어디 확인 좀 해보게 내놔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건넨 엄마의 유서에는 아내가 저지른 외도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숨긴다고 숨겼지만 아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내용까지 적혀져 있었죠. 우선 엄마를 향한 아내의 본심은 제가 숨긴다고, 동생이 희생과 배려를 해준다고 숨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 아내가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을 때부터 보였던 행동과 결혼 이후에서도 묘하게 느껴졌던 기류로 인해 엄만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그건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시겠구나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아내의 외도를 엄마가 아셨다는 거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태어났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는 걸 아셨던 엄만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에 종종 저 몰래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곤 혹시나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해 찾아가도 될지 물어본 적도 있으시고 그냥 먼 발치에서 서성인 적도 많으셨다고 유서에 적어 놓으셨죠. 제 아내가 언제 도윤이를 데리고 외출할지 모르는 일이니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신 적도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그 광경을 보게 되신 겁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모습을 말이죠. 두 사람의 다정한 스킨십을 보고 보자마자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엄만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하셨고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 관계라는 걸 확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이 출산 전부터 됐다는 것도 알게 되셨다고 했죠. 엄마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엄마가 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엄마의 암 판정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암 투병을 숨기시고 제게 아내의 외도를 알리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게 되고 엄마의 암 판정을 같이 듣게 되며 제게 알리려던 아내의 외도를 숨기셨다고 했죠. 자신의 암 선고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들 자식이 아내의 외도까지 알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숨기시게 된 거죠. 대신 엄마는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모든 걸 밝힐 계획을 암 투병 중에 세우신 거죠. 그 유서가 바로 그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과 함께 불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조치해 놓으셨다는 엄마의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3자가 아닌 제가 직접 아내의 증거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도록 엄마가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봉투 안에는 저와 동생에게 남긴 유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밝히는 유서 말고도 한 장의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엄마가 준비하신 서류였는데 아내의 외도를 밝히는 유서를 읽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불안감을 한 번에 지워주는 서류였어요. 바로 저와 도윤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엄만 며느리의 외도가 출산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걸 아시곤 가장 불안했던 게 저와 도윤이의 친자 일치 여부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 없는 도윤이마저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도윤이가 친자든 아니든 제가 받을 충격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저와 도윤이의 친자 검사를 의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도윤이가 제 친자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됐던 거고요. 천만다행인 사실에 엄마는 한시름 놓으셨고 제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주신 다음 떠나신 거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게 마음의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유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죄송했고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욱더 분노했어요. 왜 입을 꾹 닫고 있어? 내가 무슨 말 할 때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떠들던 그 주둥아리가 왜 쉬고 있냐고! 미친년.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깔끔한 척 별지랄을 다 하더니 뒤에선 그 누구보다 더럽게 행동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뭐? 도윤이가 어떻게 되면 어찌?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도윤이 옆에 있는 게 더 큰일 날 일이야. 어디서 누구랑 뒹굴었는지 알고 도윤이 곁에 있어. 어떤 놈한테 어떤 병균 가져왔는지 모르는 년이 누구를 손가락질해? 감히 우리 엄마 현관 밖에 세워놓고 막말을 하냐고?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께 내가 한 짓도 잘못했고 내가 당신 말고 딴 남자 만난 것도 잘못했어.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이랑 관계 끝낼게. 나 그 사람한테 다른 감정은 없었어. 그냥 육체적인 목적만 있었지 다른 감정은 없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중간에 관계를 끊는 게 어려워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한 건 아니야. 넌 결벽증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네 머리통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나 짓거리지. 더러운 년. 그 어떤 병균보다 세균 덩어리보다 더럽고 불결한 년. 내가 진짜 도윤이만 아니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죽이진 못하더라도 내 손에 얻어터져 반병신 만들었을 거라고. 내가 널 이 자리에서 손보지 못하는 게 억울하고 원통하다만 도윤이 때문에 참는다. 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꺼지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도 도윤이 곁에도 얼씬도 하지 마. 당신과는 우리 엄마 장례식 치르고 곧바로 이혼할 거니까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당신에게 잘하고 돌아가신 어머님께 죄인이 된 마음으로 살아갈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너답지 않게 왜 이러냐? 아,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네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이러는 거야? 너도 네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알아서? 그래서 전에는 죽어도 빌지 않던 용서를 내 앞에서 비는 거야? 인연 진짜 쓰레기였네. 진짜 악성 중에 악성인 병균 덩어리였다고! 아, 그래. 때마침 여기에 너에게 딱 필요한 물건이 있네. 자, 이 소독제나 뒤집어 쓰고 뒤지든지 깨끗하게 갱생되든지 해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년아. 저는 제 눈앞에 보이던 에탄올 손소독제 여러 통을 열어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 머리 위로 쏟아 부었습니다. 아내는 에탄올 범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하지 않은 채 제게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결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서를 보기 전에도 아내가 한 행동을 보며 이미 이혼 결심을 굳혔는데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에탄올 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를 내버려 둔 채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죠. 이후 아내는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지 엄마의 장례식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제게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저는 다른 대답 없이 곧바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증거를 확보해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는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도윤이 양육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고 한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거든요. 양육권의 경우 여러 부분을 평가하여 더 나은 양육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아내와 저 사이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땐 아빠보단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낳은 엄마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이 됐고요. 한마디로 제가 도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입장이었죠. 거기다 아내도 제가 끝내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이판사판이라는 듯 어떻게든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제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딸을 압박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게끔 해주신 거죠. 장인어른, 어쩐 일로 전화를... 저 소송 전에 연락 못 드린 점,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네가 왜 내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나? 사과를 해도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한 채 시집 보낸 우리가 해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네. 그리고 누구보다 정신없고 머리 아플 사람이 자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 우리 신경 쓰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오늘 연락한 건 자네에게 그런 얘기 듣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자네 불편하게 만들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네. 혜지 걔 잘못인 걸 나도 아는데 내가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있겠나? 그저 내 딸이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그래서 자네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 걱정 덜어주고자 연락한 것뿐이야. 도윤이 양육권과 친권 관련해서 혜지 걔가 포기할 걸세.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혜지에게 도윤이 양육권과 친권 포기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 도윤이 일 관련으론 걱정하지 말게. 장인어른, 놀랄 것도 고마워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야. 혜지 걔가 자네에게나 돌아가신 사돈께나 얼마나 못된 짓,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나? 그러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도윤이를 볼모로 삼고 있었으니 그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제서야 옳은 방향을 튼 것뿐이지. 내 그동안 항상 자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네. 우리 딸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았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러니 내 딸과 이혼하고 꼭 행복하게 잘 살게. 내 딸녀는 내가 때려서라도 평생 반성하게 만들겠으니. 그럼 전화 이만 끊겠네. 장인어른과 장모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위와 딸의 이혼 소송이 날벼락 같으셨을 거고 이왕이면 곁에 손주를 두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는 아내에게 도윤이를 포기하게끔 해주셨던 거죠. 아내 일과는 별개로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내와 한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두 분의 도움 덕분에 도윤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무사히 이혼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하게 된 이혼 소송으로 인해 외도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혀져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게 됐고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게 됐죠. 이제 와서 아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또 아내가 불행해진다고 제가 더 행복해지거나 제 후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도윤이와 함께하는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엄마가 아직 저희 형제 곁에 계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지금처럼 후회되는 과거를 남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손가락질 받을 일도 큰 흠집도 아니라곤 하지만 이혼을 겪는 사람은 특히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인 경우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제 이야기를 다 마쳤으니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해지는 날씨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나가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